안녕하십니까 도병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현재 1과목인 발달 심리에 관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발달 심리 어렵지는 않죠. 하나하나 시험 중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구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위치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로이트라든가 또는 그 정신 분석 또는 정신역동 상담 이론의 어떤 입장, 기본적인 어떤 분석해내는 그러한 자세들을 설명해 드렸고, 발달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본 교재 우리가 4과목 네 번째 과목에서 상담 이론을 할 때 좀 더 많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앞부분에서 좀 필요한 또 지식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구조화된 하나의 틀로서 보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자각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자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생각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하는 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설명할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약간만 내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 역동적 또 정신 분석적 상담 이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바로 무의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바로 무의식은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1에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각 내지는 지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이러한 무의식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또 과격한 어떤 그러한 행동의 원인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이 무의식에 인간의 어떤 본능으로 어떤 본능적인 요소가 억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억압된 사고와 감정이 이 무의식 속에 칵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단초에 의해서 방아쇠 작용을 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팍 튀어나온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신역동적 상담이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이러한 프로이트와 같은 이러한 학자들은 성격의 구조도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구조를 보면 이드, 원초하죠. 그야말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이러한 이드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이며 본능과 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에너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리비도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성적 충동 에너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적 충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라고 하는 창조적 에너지도 있고, 그럼 또 타나토스라고 해서 파괴적인 그런 또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의식에 다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는 현실 원리가 작동되는 것으로서 성격의 결정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원초와 이드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초자, 슈퍼에고와의 어떤 사이에 있으면서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1에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정신구조 최고의 단계로서 고등부분 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자에는 초자를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바로 뭐가 있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과 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적 자아라고 하죠. 그 이상적 자아라는 개념과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초자의 세부 구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격 구조에 대해서 원초와 자, 초자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발달 심리 과목에서 문항 곤란도 하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우리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게 프로이트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 자체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가 불안이라고만 해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교재하고 잠깐 필기해 주실래요? 거기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불안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 프로이트는 이 불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현실적 불안이죠. 이 현실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걸까요? 뭐 무지에 또는 알 수 없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갔어요. 낯선 곳에 가서 느끼는 불안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해보는 또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어두운 곳에 갔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는 어떤 상자를 열어봐야 됐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불안. 당연한 거죠. 매우 건강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도덕적 불안입니다. 이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예를 뭐 어떤 새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남들 몰래 무슨 물건을 훔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느끼는 불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건강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트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신경정적 불안입니다. 이게 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신경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아방어 기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질적 불안을 우리가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아방어 기제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아방어 기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화죠. 합리화. 그래서 뭐 여우가 높은 가지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막 성질을 내고 그런 거 어떤 불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면 화도 나고 불안도 하죠. 막 화도 막 이렇게 벌컥벌컥 내야 될 상황이고, 근데 그것을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기제를 사용하죠. 그래서 저 포도는, 저 열매는 뭐죠? 시고 맛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신경질적 불안을 감춰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제라고 하죠. 자아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써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이 신경질적 불안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느낌이 와지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질적 불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신경질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방가로 4번에 보면 정신역동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심리성적 발달 5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와 같은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성격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격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리비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욕구가 어떻게 작동되느냐 또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발달 이론을 펼쳤는데요. 그러한 단계론을 설명할 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으로부터 18개월 약 1.5년 그러니까 나이가 한 1년하고도 6개월 지난 그러한 유아기 때 바로 구강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를 잘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부모님의 보살핌을 친절하게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문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회적 성인을 얻는 그러한 단계인데요. 배변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어떠한 성격 발달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하게 되면 뭐 강박증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아주 뭐 지저분한 아이 성격이라든가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되고 폭발적이고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에 이 부분이 깊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시기들이 있고 이러한 시기의 특징적인 몇 가지가 뭐냐 이런 정도 묻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 사이에는 남근기라고 합니다. 보통 뭐 남근기라고 해서 남성 중심의 이론이라 해서 물론 프로이트 이론이 굉장히 남성 중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판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남근기라고 하는 용어를 그 뒤로는 남성 평등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배경에 의해서 성기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근기라고 봤을 때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로서 엄마에 대해서 이성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엄청난 어떤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콤플렉스 때문에 그것이 들키게 되면 자기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 유명한 거세불안, 그러니까 남자의 고추를 잘라버릴 수도 모른다는 그 아버지가 자기의 고추를 잘라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거세불안의 그러한 시기가 바로 남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복기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심이 잠시 잠복되는 시기. 그래서 어떤 동성애 친구하고 좀 더 어울리고 또 이성에 대해서는 약간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거나 무관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잠복기라고 할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6세에서 12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로 이제 들어가는 생식기가 되는데 12세에서 성인기 이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사춘기로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인기 이전의 시기이며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다시 증가합니다. 잠복기에 감춰두었던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러한 욕구가 다시 일어나면서 성적이나 공격적 충동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콤플렉스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서 잘못된 어떤 성격 발달은 과거의 잘못된 발달에 어떤 사로잡혀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아방어 기제, 제가 조금 설명했던 이런 합리화와 같은 자아방어 기제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청소년 상담사에는 제4과목에 상담 이론이 있고 상담 이론에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 상담 이론과 관련해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릭 에릭슨입니다. 여러분 에릭 에릭슨 뭐 일생 내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고민해왔던 그런 대학자죠. 프로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에릭 에릭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이트 중심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서 조금은 내용을 달리해서 성적이라는 부분이 물론 인간의 성격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에릭 에릭슨은 그런 성적인 요소보다는 바로 사회적 요소가 인간의 성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 요소가 인간의 성격 발달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적 심리 발달에서 사회 심리적 발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에릭 에릭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트가 삶의 원동력을 원초화로 보는 반면에 에릭 에릭슨은 자아 위주의 자아 중심의 현실 원칙에 입각한 자아 중심의 발달론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이트가 말한 리비도, 성적 충동 에너지,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힘보다는 요소보다는 인간관계라든가 사회관계에서 오는 경험에 의한 성격 발달을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5분에 보게 되면 각 단계마다 개인의 생리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 요구가 있다. 단계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가야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유명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론을 전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전에 공부해 본 분이나 아닌 분이나 많이 들어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1단계, 8단계까지 보면은 1단계는 유아기입니다. 구강기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면은 구순기죠. 가장 어렸을 때, 그러니까 0세부터 1.5세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구순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이렇게
엄마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빠는 이런 시기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얼마만큼 친절한 어떠한 육아의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신뢰와 불신감의 단계에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서 항문기입니다.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보면 항문기인데요. 2단계는 초기 아동기로서 자율성 대 수치심의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배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는 그러한 시기에서 내가 잘 가려서 사회적으로부터 우리 아이 참 배변 잘 가리네 하고 사회적 지지랑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되는 그런 시기에 만약에 얻는다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5번에 보면 문제가 되는 성격은 절대적으로 고집이 세며 타인의 도움을 거절 또는 인색하거나 소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양가 감정도 생겨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초기 아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학령 전기로서 주도성과 제의식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성격의 요소로 배우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잘못되면 그 3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심한 그 꾸지람이나 체벌은 아동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제의식을 갖게 한다라고 해서 주도성을 키우는 것 또 제의식이 자라나는 시기가 바로 3단계다.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면 남근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프로이트랑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학자가 나오고 학자별 단계를 설명하면서 유사한 시기를 잘 엮어놓은 것은 잘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에릭 에릭슨의 주도성과 제의식의 시기는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면 남근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는 신뢰감과 불신감의 시기 첫 번째 단계죠. 이것은 프로이트의 구강기와 일치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단계입니다. 프로이트 입장에서 보면 잠복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에릭슨의 입장에서 보면 근면성과 열등감의 시기다. 이렇게 되고 이때에는 학습 결과나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친구들에 비해서 뒤떨어져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열등감을 갖게 되는 한참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자 6세부터 12세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는 뭐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인 비교를 학습의 효과라든가 학습의 어떤 결과물을 상대적으로 비교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적절한 어떤 학습의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것인데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자아 정체감 형성과 역할 혼란 시대다. 이렇게 해서 12세에서 20세 사이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대인데요. 이때의 어떤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에 보면 에릭슨은 이러한 청소년 시기를 사회적 유예기간,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으로 보고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또 허용해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단계는 친밀감과 고립감, 7단계에서는 생산성 대 침체감, 그다음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 8단계에는 자아통합과 절망감의 시대입니다. 65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에릭 에릭슨의 8단계에 대한 어떤 용어와 무엇과 무엇,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프로이트와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또는 여러분 뒤에 배우게 된 뭐 피아제의 무슨 인지 발달 또는 도덕 발달 또는 뭐 콜버그의 발달 이런 것과 비교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명의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뭐 나중에는 마저 결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세계 3대 심리학자라고 해서 뭐 프로이트라든가 또는 그 알프레드 아들러,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구스타프 칼융이라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20페이지 가운데 볼까요? 구스타프 칼융의 집단 무의식과 분석 심리 이론입니다. 융은 프로이트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데, 구스타프 융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이죠.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에 잠재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어릴 때의 어떤 풀지 못한 욕구가 무의식에 그러한 욕구가 잠긴다. 이거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 요소를 얘기한 반면에 구스타프 융은 물론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풀지 못한 욕구가 무의식에 잠재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에 아주 미개한 어떤 지역에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어떤 식인종이 있다고 칩시다. 이 식인종 아주 개화가 덜 돼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식인종과 그 다음에 뭐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어떤 상식적인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주 문명화된 어떤 문명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그 식생활이라고 하는 문화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이나 문명인이나 어느 날 저녁에 해지는 석양을 보니까 구름에 빗긴 노을이 굉장히 파랗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노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을을 보면서 문명인도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식인종도 마찬가지로 사람고기 먹다가 좀 죄송해요. 너무 좀 끔찍한가요? 하여튼 뭐 식인종도 그런 구름에 빗긴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 오늘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한 느끼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은 집단적이라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구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아름답게 느끼는 욕구.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뭐 어떤 민족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가 예를 농악놀이에 흥이 난다든가 우리가 어떤 뭐 당군 신화를 오랫동안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곰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어떤 좀 친근감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무의식에 잠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라에 보면 융이 제시한 대표적인 원형으로서는 페르소나 보통 가면을 얘기합니다. 가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런 분 있죠. 정말 점잖으신 분이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습니다. 근데 어때요?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게 하거나 누가 신호를 위반하면 확 욕을 하죠. 갑자기. 죄송해요. 강의 중에 저 XX 새끼가 막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갑자기 확 튀어나온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학습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애니마 또는 아니마라고 하는 거죠.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인 어떤 그런 요소. 그 다음에 또 아니무스라고 해서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 뭐 또 우리가 여장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 여자는 뭐 여자가 아니야. 남자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무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림자라든가 자기라고 하는 이 5가지 원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다음 뭐 여러분들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데 원형과 집단 무의식의 어떤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이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콜북으로 갈게요. 그 위에 있는 구스타프 칼 융의 발달 단계는 참고로 좀 보시고요. 뭐 시험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21페이지 6번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서 콜북입니다. 별표 한 서너 개 하세요. 여러 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 콜버그는 아동의 도덕 판단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 3수준 6단계로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보면 표가 하나 나오죠. 앞으로 여러분들 이 표라든가 뭐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계를 참 암기할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터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그렇게 쉽게 발급되는 거 아니죠. 자,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콜버그는
좌측에 보게 되면 전 인습적 수준과 구세 이전, 그 다음에 인습적 수준으로서 구세 이후, 그 다음에 후 인습적 수준으로 해서 특별한 개인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렇게 수준별 3단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7단계를 설명합니다. 원래 6단계였는데 마지막에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 7단계를 포함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단계 그 보편 원리 지향의 도덕이라고 해서 6단계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단계는 타율적 도덕, 2단계는 개인주의적 도덕, 3단계는 상호관계의 도덕, 그 다음 4단계는 사회체계의 지향적 도덕이고, 5단계 사회계약 지향의 도덕이고, 6단계는 보편원리의 지향의 도덕, 마지막으로 우주적 영생을 지향하는 단계. 아마 콜버그가 사망하기 전에 뭔가 종교에 기이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1단계의 타율적 도덕은 벌과 복종 지향으로서, 여러분들 콜버그의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상담사 시험이 막 나왔던 거예요. 초급 상담사. 특히 이 타율적 도덕에 있어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사례 있죠. 예를 들면 집단적 따돌림 가해자가 무서워서 그에 동조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벌과 복종 지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타율적 도덕 단계 1단계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14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2단계, 3단계에 관해서도 제가 뭐 굳이 안에 있는 박스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자, 이 길리건의 도덕 발달 이론은, 길리건이라는 사람은 콜버그의 이론이 물론 뭐 3수준 6단계 잘 설명했고요. 나름대로 어떤 벌과 복종 지향성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 6단계 설명이 좋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남성 중심의 이론이다라고 해서 여성 중심의 어떤 내용도 좀 포함을 해서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면 1단계는 아동은 자신의 요구에 몰두한다라고 하는 단계. 그래서 자신에게 이득이나 도움이 되는 행동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만드는 이런 행동은 나쁜 것이다, 부도덕한 행동이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느낀다라는 거죠. 도덕 발달 단계에서. 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러한 어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돌보는 행동을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또 스스로 이러한 돌볼 수 없는 노인을 위해서 또는 아동을 위해서 돌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2단계에서 볼 수가 있고요. 3단계는 바로 모든 사람을 다 돌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어떤 특정 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반면에, 3단계는 대상이 확 넓어집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 또 자기 자신을 돕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는 고차원적인 도덕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3단계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 길리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돌봄이랄까 책임이랄까 이런 요소를 좀 더 많이 자기 이론에 집어넣어서 매우 여성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성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 프로이트가 남성 중심이라 나중에 그 딸인 안나 프로이트는 여성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길리건은 이런 콜버그의 남성 중심의 도덕 발달 단계를 여성 중심의 시각으로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둘 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니까 충분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번째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